갈게요. 헉, 이거 지워버렸네? 얘기를 할 걸. 지우지 말라고. 됐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볼게요. 가게하고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내다 팔고 구입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불하고 수입으로 잡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을 하고 노동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합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다 우리가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그렇게 불러. 근데 얘는 방금 배웠어.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이 GDP지, GDP. GDP가 아까 정의 뭐였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총합. 이게 바로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바로 뭐야?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그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 있는 가게가 모두 소비했다고 치면 여기 있는 흰색 화살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맞아? 그지? 그 다음에 흰색 화살표 구입했으면 노란색 화살표만큼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노란색 화살표의 크기는 뭐랑 같겠어? 당연히 흰색 화살표의 크기하고 같겠지. 따라서 흰색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만 노란색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 요 크기가 뭐가 되냐면 국내 총 지출, Gross Domestic Expenditure가 되는 거야. 요걸 국내 총 지출, 즉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그렇게 불러요. 아치기지. 그 다음 가게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금액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나? 벌었겠지. 어디서? 생산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시장에서 이 가게가 벌어들인 이 노란색, 여기는 요 노란색의 합은 요거랑 같겠지. 뭐가 없다면? 조세가 없고 저축이 없다면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은 같을 것이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일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치면 역시 뭐랑 같은 거야? 지출과 같고 그게 또 이 시장에서의 생산물의 크기하고 같을 거야. 여기서 측정하면 그게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Gross Domestic Income, 국내 총 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생산과 지출과 분배 국민소득은 이름은 다르지만 알고 보니까 내용이 다 같은 거야. 그지? 똑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면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치? 하지만 어때? 나는 똑같은 거지. 그지? 어디가 제일 나아?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치?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즉 한 나라 국민소득을 생산, 지출, 분배 측면에서 각각 다르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측정한 값은 다 기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같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국민소득 그렇죠.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법칙이란 말이 약간 모순이 있죠. 여러분 얘는 언제나 같다는 게 아니야. 그지? 뭐야? 이론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같다는 얘기지 사후적으로 언제나 같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세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저축을 고려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수출과 수입의 크기를 고려하면 이 값들은 서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론상 또는 원칙적으로는 같다. 그게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야. 이때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해외로부터의 수출이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또 국내에 있는 저축과 조세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이 셋은 기본적으로 같을 텐데 만약에 고려하면 달라지겠지. 이 세 가지 중에 말이야 외국으로부터의 수출과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크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요거 국내 총 소득이에요. 요걸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9페이지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GDP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박스를 보세요. 국민소득은 생산 측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요소소득 측면, 저는 분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 국민소득을 뭐라고 불러? GDP. 그 다음에 요소소득의 국민소득 또는 분배 국민소득을 GDI. 마지막으로 지출 국민소득을 GDE 그렇게 부르는데 GDP는 최종 생산의 시장가치의 합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국내 총소득은 국민소득 그러니까 임금 지대 이자 이윤에다가 손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뭐야? 감가상각 얘기하는 거지. 나라 전체의 감가상각. 그 다음에 GDE는 뭐야?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 보통 뭐야? 소비, 투자, 정무지출, 수출, 수입의 합 그렇게 결정됩니다. 요렇게 측정한다. 넘겨보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 있지. 이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국민소득이라는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측정한 것. 이게 바로 방금 본 세 가지의 국민소득이니까 이 셋은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다. 이걸 바로 삼면 등가의 원칙 또는 법칙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측정하나 보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세요. 그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할 때나 이런 걸 묻기 좋아했지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묻지 않으니까 시간 바쁜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구하나 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에 GDP의 계산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한 장 더 넘기면 12페이지에 국민총소득이라는 게 있지. 국민총소득 GNI 그치? 그 다음에 이거 국내 총소득으로 바뀌면 GDI가 될 건데, 그지? GNI 또는 GDI. 여기에 나온 GNI, 국민총소득은, 거기에 정의 읽어볼게. GNI는 국민들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소득이지, 소득. 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과 자본, 이것들을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것. 이게 바로 GNI야.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노동과 자본의 제공 대가, 그건 뭐가 되는 거야? GDI가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 2번을 보시면 옛날에는 한 나라의 소득의 지표로 GNP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밑줄 기존의 GNP가 말이야 교육 조건의 변화로 인한 실질 소득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의 개념은 GNI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내 측면으로 바꾸면요. 영토 측면으로 바꾸면 GDI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보시면 GNI하고 GDP의 관계가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봐봐. 아까 전에 GDP하고 GNP의 차이는 말이야. 얘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의 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GNP는 뭔가 하면 하여튼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면 다 포함을 시키자 이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것도 다 합친다 그 얘기야. 하지만 국내에서 외국 사람이 생산된 것은 빼야 되겠지, 그치? 그렇다면 봐. 내 말이 맞는지 봐봐. GNP가 있을 때 GNP로부터 GDP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먼저 GNP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번 것을 빼지. 빼. 그치? 그 다음 거기다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을 헷갈렸네. 다시 거꾸로. 내가 동물의 왕국에서 하니까 정신이 복잡하잖아 지금. 요거 다시 요거부터 GDP에서 말이야 GNP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먼저 국내에서 외국 사람이 벌어들인 것을 빼. 그치?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한 것을, 벌어들인 것을 더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GNP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GDP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고 외국 사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빼면 GNP가 되는데 그걸 멋있는 말로 GDP 더하기 해외 수취 요소소득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GNP가 되겠지. 맞아? 여기 이해가 가야 돼.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다시 보세요. 12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GNI는
GDP에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에다가 그 다음에 국외 또는 해외 순수취 여소소득을 더한 것인데 걔는 다시 계산해 보니까 GNI는 GDI에다가 해외 순수취 여소소득을 더한 것이다. 그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똑같은 개념이죠. 이때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교육 조건이라는 거 있지. 찾으셨습니까? 거기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치세요. 교육 조건은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국제경제 파트 가면 매우 중요하게 다룰 내용인데 교육 조건을 잠깐 보면 다음과 같아요. 교육 조건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사고 파는 조건, 이게 교육 조건이야. 교육 조건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P 수입제의 가격분의 P 수출제의 가격, 이렇게 계산돼요. 근데 이건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면 델타 수출제의 크기, 델타 수입제의 크기, 이렇게 측정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중국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자동차를 팔아.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값싼 중국산 쌀을 수입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산 쌀 한 가마의 가격을 20만원이라고 한다면 교육 조건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20분의 100 그렇게 되겠지. 맞아? 20분의 100.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중국산 쌀을 몇 가마 수입할 수 있어? 5가마 수입할 수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교육 조건이 되는 거야. 그 말은 교육 조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교육 조건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자동차 한 대 팔더라도 훨씬 많은 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은 가능하면 컸으면 좋겠지. 물론 무작정 얘를 크게 만든다고 이걸 증가시킨 말이야. 아무도 자동차를 안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사준다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야. 그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면 이걸 좀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육 조건은 개선되는 거야. 이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즉 얘가 증가 또는 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후생 수준이 나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와 같은 교육조건 변화에 대한 후생 수준 변화의 효과를 잘 고려할 수 있는 국민소득의 개념이 뭐란 얘기야? 그게 GNI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야. 예. 한번 이해해 보세요. 또는 GDI의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 특징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참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4페이지를 가본 말이야. 14페이지 가보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 명칭 해가지고 국민총 처분 가능 소득, 좀 이름이 기네, 그지? GNDI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표에 있는 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칠판에 배운 게 GDP, GDE, GDI, 그 다음에 이걸 즉 국적 개념으로 바꾸면 GNP, GNE, GNI의 개념 등등으로 또 확장할 수 있겠지. 굉장히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개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요거야, 요거,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일정한 관계에 있는 GNP, 그치? 그 다음에 방금 본 GDI, 그리고 GNI의 개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혹시 불안한 사람들은 말이야, 오른쪽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요점 정리해서 여러 가지 국민소득의 개념의 차이가 어떤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이해하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쪽은 출제가 거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뭐 동생이나 조카란 말이야. 내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로 안 나오느냐 시험에. 그렇게 물으면 내가 좀 곤란해 대답이. 하지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 가지고 이걸 공부할까 이걸 공부할까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미시할 때 얘기했잖아.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시간당 한개 점수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똑같은 1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추가적인 점수가 몇 점이 될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넘길게요. 그 정도로 하고. 자, 16페이지를 보기 전에 앞으로 좀 돌아가 보세요. 아니다. 16페이지를 봐야겠는데? 16페이지 보고 할게요. 16페이지 보시면 GNI 또는 GDP의 유용성과 한계라는 말 나오는데 GNI 이건 GDP건 다 뭘 측정하는 방법이야?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지. 따라서 여기는 타이틀을 그냥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자, 여러분 칠판에 있는 이거든 또는 아까 배운 이것이든 이 개념이든 또 이 개념이든 하여튼 어떤 국민소득의 측정 개념이건 간에 하여튼 여기 칠판에 있는 이 국민소득들은 다 어떻게 한 거야? 한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소득을 측정한 거야. 국민소득을 측정했지 사람들의 행복한 정도를 측정한 게 아니야. 국민소득을 측정했지 사람들의 기분 좋아지는 정도, 사람들의 여유있음의 정도를 측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국민소득의 개념은 한나라 경제의 양적인 상태만을 측정한 거야. 그렇지? 한나라 경제의 양적인 상태만 측정한 이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볼게. 첫째, 국민소득 개념의 유형성이요. 당연하죠. 경제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어때? 아, 경제활동이 왕성하구나. 국민소득이 작은 나라는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어떤 나라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어떤 나라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세 번째, 간접적으로나마 그 나라의 후생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 되는데 바로 이 3번이 문제란 말이야. 3번이. 즉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은 그 나라의 후생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인가 봐봐. 지금 칠판에 있는 다양한 국민소득의 개념은 뭘 측정한가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빵을 몇 개나 먹을 수 있나, 이거 측정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것만 측정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풍족하면, 즉 빵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빵을 적게 먹는 사람 또는 물건을 조금밖에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물건을 소비하기 때문에 또는 많은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 그건 아닐 수 있어. 그지? 이해가십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의 행복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 왜 매년 그거 발표하잖아. 그 국민들의, 각국 국민들의 행복지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있죠. 그거 비교하면 어디 나라가 1등입니까? 올해 게 나왔나? 작년 건가 내가 기억하는 게. 그 저기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경제 대국들이 훨씬 높지만 1등한 나라는 거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그 나라 국민 아무나 붙잡고 바로 물어보는 거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예. 예, 전 행복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율로 따져가지고 그 나라의 행복지수를 평가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행복해? 예? 우리나라 순위 굉장히 낮죠. 예, 그때 어느 나라가 1등 했습니까? 내가 정확한 국가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그게 어떤 나라 저기 이렇게 이렇게 아프리카나 저기 그 뭡니까? 어디야 저기 호주 부근에 있는 무슨 조그만한 나라 뭐 그런 나라 있는데 이렇게 빠뿌아 뉴기니 뭐 그런 나라 있지 왜? 하여튼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예. 그 나라 1등이야 1등. 국민소득은 어때? 굉장히 낮지. 근데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은 거야.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짜증나게 별걸 다 물어보네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했지. 그 나라 국민들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따봉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겨우 몸만 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창 들고 방패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지. 행복한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경험 많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 뭐로 했어?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틀리면 쫙 찍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서를 그 다음에 다시 하려면 또 쳐야 되는 거지.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틀리면 바로 고칠 수 있고 말이야. 한번 해놓으면 똑같은 걸 100장, 200장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지. 우리가 더 편해졌지? 더 행복해졌나? 아니야. 그치? 타자기가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로 바뀐 다음에 일의 양은 훨씬 더 많아졌지. 예, 집에 가는 시간은 더 늦어진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들의 정신적인 풍요를 보장해주지 못한단 말이야. 즉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바로 그거야. 그 나라 경제의 양적인 측면을 측정해주는데 질적인 측면은 보장해주지가 못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그 나라 국민소득이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한 정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여가시간, 환경오염의 정도, 교육수준, 이혼율, 자살률, 범죄율, 평균 수면시간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볼게. 국민소득 개념의 한계. 바로 나오죠. 후생지표로서의 한계는 뭐야? 여가와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 두 번째, 자연 파괴나 공해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세 번째, 재화의 질적인 변화는 고려하지 못하죠. 왜? 시장에서의 가치만 평가하니까. 네 번째, 지하경제의 규모. 아까 반영 안 된다 그랬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 다음, 측정상의 문제점. 바로 나오잖아. GNI 또는 GDP는 직접 계산이 아니고 뭐야? 추계 방식 사용하니까 밀가루 10kg짜리 한 푸대 누가 먹었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측정에 있어의 일관성이 결여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것은 분명히 경제연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파출부가 일을 하면 국민소득에 포함이 되더라. 이런 문제점들. 밑에 있는 박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후생지표 MEW 그 다음에 NEW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는 MEW와 NEW는 뭘까? 바로 칠판에 있는 전통적인 국민소득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국민소득이야. 즉 뭘 포함시켰겠어요 여기다가? 환경오염의 정도, 여가시간의 정도, 국민들의 범죄율, 환경 그런 거 다 포함시키는 거지. 그래서 새롭게 한번 국민소득을 나타내보자. 그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MEW하고 NEW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 이런 걸 포함시키면 좋은지를 몰라서 지금까지 포함 안 시켰나? 그거 아니야 그지? 지금까지 계속 포함시키고 싶었죠. 그런데 왜 포함 안 시키고 계속 그냥 GDP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라고 쓰고 있어? 너무 복잡해. 그거 언제 다 포함시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가의 가치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거야?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린 GDP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좋은 얘기죠.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국민개정과 사회지표. 국민개정은 뭔가 하면 UN에서 국민개정체계라고 해가지고 한 나라 국민경제의 여러가지 활동 결과나 현황을 표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국민개정체계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개정체계 어떻게 구성됩니까?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체대조표 그 정도의 5가지로 계산이 되는데 이건 정말로 참고로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기억해 두면 써먹을 때가 잘 없겠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한번 타이틀 정도만 기억하시고 아마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특별한 거 아니고요. 이게 이제 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이슈였지만 지금은 뭐 별거 아니고 앞으로 다시 넘기세요. 넘겨서 8페이지를 봐봐요. 평가 방법에 따른 GDP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있죠. 그 별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미시경제학 할 때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명목이라는 개념과 실질이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명목은 뭐야? 물가의 변화를 고려한 거야? 고려하지 못한 거야?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고려하지 못한 개념, 이게 명목의 개념이고 실질은
물가 변화의 효과를 고려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의 돈으로 빵을 소비할 때 이 빵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면 100만 원으로 빵을 몇 개 먹을 수 있어? 100개. 그치? 하지만 물가가 상승해서 이 빵 한 개의 가격이 1만 원이 되면 이제는 100만 원으로 빵을 몇 개밖에 못 먹어? 50개밖에 못 먹죠. 그럼 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100만 원의 크기는, 즉 명목상의 화폐의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물가 변화에 따라 감소했잖아. 그지? 예. 이때 이 사람이 명목 소득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그치? 소득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질 소득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빵 100개. 물가가 상승한 다음에는 빵 50개로 바뀌었지. 그치? 이와 같이 물가가 변화하면 어떤 개념의 실질적인 크기와 명목상의 크기가 괴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명목과 실질의 차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도 뭘까? 명목 GDP는 뭐야? 물가가 변화해서 그 사람의 물가가 변화해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국민소득. 실질 GDP는요? 그 물가 변화에 따른 그 나라 국민소득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개념.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나라가 2006년도에 오로지 사과만을 생산하는데 2006년도에 그 나라의 사과 가격이 100원, 2006년도에 그 나라의 사과 생산량이 100개야. 그러면 GDP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10,000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이니까. 그런데 2007년도가 되었어요. 여전히 그 나라는 오로지 사과만을 생산하는데 2007년도에 생산된 사과와 2006년도에 생산된 사과는 크기, 맛, 모양 다 똑같아. 똑같은 제품이야. 이때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바뀌면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과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150원이야. 그런데 2007년도에도 사과 생산량은 100개입니다. 그렇다면 GDP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15,000원인가? 이렇게 계산되겠지. 맞아? 그치? 자, 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50% 증가했어. 그치? 그런데 봐. 2007년도에, 다시 2006년도에 그 나라 국민들은 사과를 몇 개나 소비할 수 있어? 100개. 2007년도가 되니까 역시 100개밖에 못 먹어. 즉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그 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량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비교하면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있으면 돼안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긴 더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 바로 물건의 가격이 증가했지. 물건의 가격이 증가하니까 그 나라의 물건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오히려 국민소득이 더 커진 것처럼 뻥 튀겨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지. 그치? 이게 바로 2006년도의 명목 국민소득. 이게 바로 2007년도에 그 나라의 명목 국민소득이 되는 거야. 명목 국민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그 해의 가격으로 그 해의 물건의 생산량을 곱해서 구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2007년도에 그 나라의 실질적인 GDP, 국민소득은 2006년도의 국민소득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됩니까? 그 해의 가격이 아니고 기준연도 또는 그 해와 비교가 되는 이 년도의 가격에다가 그 해의 사과 생산량을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역시
10,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게 옳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즉 실질 국민소득이란 단순히 물가가 변해서 그 나라 국민소득이 뻥 튀겨지는 그 효과를 배제한 실질적인 생산의 증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질 국민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과 명목의 개념 차이를 이용해서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 가격과 여기에 곱해줘야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야지 두 시점 사이에 또는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국민소득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페이지 박스 보시면 명목과 실질 GDP 거기 계산식 있죠? 그거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GDP 디플레이트라는 거 있지? 그거 찾아보시고요. GDP 디플레이터에다가 별표 하나 크게 치세요. 이상하게 자주 나와 계속. 자, 한번 써볼게. GDP 디플레이터는 ER이야, OR이야? GDP 디플레이터 ER인가 OR인가? OR인가 ER인가? OR이지, OR 디플레이터. 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100 이렇게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칠판 왼쪽에 있는 케이스에서 2007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해? 2007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2007년도의 명목 GDP 얼마야? 15,000 그지? 실질 GDP 10,000 곱하기 100 하면 이거 얼마 나와? 150 이렇게 나오겠지. 이 150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건 2007년도의 실질적인 국민소득에 비해서 2007년도에 명목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뻥 튀겨쥐어졌나를 나타내는 변수값이지. 그치?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예요.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두 시점 사이에 가격 차이 때문이지.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잘 들어봐. 첫째, GDP 디플레이터는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변화할 때 말이야, 명목과 실질의 비교, 즉 실질적인 국민소득에 비해서 명목상의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뻥 튀겨지어졌나를 나타내는 변수값인가 동시에 그 시점에서 물가가 얼마만큼 증가했나를 나타내는 변수값이야. 지금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니까 물가가 얼마나 뛰어서 50%만큼 상승해서 150이 됐지. 그걸 나타내는 변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물가지수가 되는 거야. 물가지수.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라스페레스 방식과 파쇼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야. 미시할 때 한번 본 적 있지? 이때 GDP 디플레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구합니까? 그렇죠. 파쇼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나중에 배워요. 지금 체크만 하세요. 오케이, 됐고요. 다 정리가 된 사람은 9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GDP와 잠재 GDP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나 치시고, 여러분 이게 뭐야? 잠재란 말이 뭐야? 잠재? 너의 잠재력을 다 발휘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뭘 하란 얘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너의 숨겨진 능력을 다 발휘해봐라, 뭐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즉 잠재 또는 잠재력이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능력 맞지? 그 사람의 능력인데 보통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숨은 능력인데 그걸 다 사용해봐라. 그게 바로 잠재력을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일 거야. 그러면 잠재 GDP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 그게 바로 잠재 GDP가 되겠지. 맞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야?
잠재력과 실제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겠지. 잠재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모든 역량의 총합이야. 실제 발휘하는 능력은 뭐야? 숨겨진 능력을 미처 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발휘하고 있는 능력이지. 그러면 실제 GDP는 뭐야? 그 나라 경제가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실제 국민소득이야. 잠재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클까? 일반적으로 왼쪽이 좀 더 크겠지, 그치? 우리가 실제 국민소득을 앞으로 Y 스타, 요렇게 쓸 거예요. Y 스타. Y 스타. Y는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약자고, 그 다음에 스타는 균형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Y 스타라는 얘기는 실제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국민소득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잠재 GDP.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지. 즉,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국민소득. 이쪽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 실제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국민소득이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국민소득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경제를 현재 달성하고 있게 되는 걸까요? 그치? 이 잠재 GDP가 결국 말한 뭐야?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야. 이상적인 상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얘를 여기에다가 일치시키는 목표야. 그런데 이 잠재 GDP를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표현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잠재 GDP라는 말을 경제학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자연산출량 수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를 약자로 YF 또는 YN 또는 고정도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표현해요. 밑에다가 쓰는 게 낫겠다. YN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YN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여기 있는 스몰 F는 뭐의 의미야? Fully Employment의 완전 고용의 의미고 여기 있는 N은 어떤 뜻이야? Natural Unemployment의 자연 실업률을 의미하는 거지. 요게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균형 상태야. 근데 일반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커. 그럼 만약에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빼면, 즉 잠재 국민소득에서 실제 국민소득을 빼면 이 차이는 뭘 의미할까? 그건 바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국민소득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은 얼마만큼 모자라나 그걸 나타내는 거겠지. 따라서 이 차이의 크기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GDP 갭이라고 불러요. GDP 갭. 자, 그러면 봐요. 만약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바람직한 국민소득에 비해서 실제로 달성한 국민소득의 크기가 작으면, 즉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면 이 전체의 크기는 0보다 크겠지. 여기다 쓰지 말고 얘가 플러스의 크기가 되면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큰 거겠지.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현재 경제가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작다, 너무 침체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경기 침체 상태다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바람직한 국민소득보다 실제 국민소득이 너무 많은 거지. 경제가 바람직한 상태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 과열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경기 과열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의문이 생겨요. 잠재력이 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잠재 국민소득이 실제 국민소득보다 크다. 그건 이해가 그지? 얘가 얘보다 더 작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
고3 수험생이 있어. 지금 시험이 1년 딱 남았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 학생이 하루에 최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야? 최대 24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겠지. 아버지가 얘한테 얘기했어. 너는 말이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너의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의 잠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하루에 공부를 24시간 해요. 잠은요? 안 잡니다.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을 총 발휘하는 걸까? 뭐 발휘하는 건 맞아, 그지? 근데 공부를 며칠간 해야 돼? 지금 앞으로? 360일간 해야 되지. 근데 한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공부해. 이틀 지나면 말이야, 쓰러져, 얘가. 일주일을 쓰러져 있겠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너 빨리 일어나서 잠재력을 총동원해야지. 또 24시간 공부해. 또 쓰러져가지고 한 일주일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걸까? 그게 아니겠지. 아버지가 원하는 잠재력이란 뭡니까? 공부를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말이야. 하루에 최소한의 잠은 최소한 자고 하루에 가능한 공부를 많이 하되 그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1년 동안 쭉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잠재력 발휘의 진정한 의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기대하는 거야? 잠은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좀 자주고 그 애가 말이야 4시간을 자면 그 다음날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이 학생은 얼마를 공부하는 게 최적이야? 20시간을 공부하는 게 최적이야. 그렇다면 이 학생이 잠재력을 총동원할 때 바람직한 공부 시간은 24시간 아니고 20시간이다 그 말이야. 만약에 얘가 20시간보다 공부를 적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태한 거지. 애의 공부에 대한 열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때려야지. 공부를 하라고. 얘가 20시간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려야지. 너 왜 그러니? 너 너무 오버하고 있다. 너 자라. 이렇게 재워야 돼. 어떤 경제가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있다. 그 얘기는 혹시 이런 걸까? 그 나라 국민들이 잠을 안 자. 전부 다 24시간 동안 회사에 가가지고 말이야. 일만 해, 일만. 공장의 근로자들이 밤새도록 불 켜놓고요. 24시간 동안 일만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바람직한 국민소득이 아니야, 그지?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예요. 잠재 국민소득이란 그 나라의 모든 생산 요소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고용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치? 그 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의 국민소득이 잠재 국민소득이에요. 즉, 모든 생산 요소가 또는 모든 경제의 주체가 빠짐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그 나라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국민소득이 잠재 국민소득이라고 한다면 이 잠재 국민소득은 실제 국민소득보다 더 작을 수도 있을까? 그렇지. 마치 실제 공부시간이 바람직한 공부시간보다 더 클 수 있는 것처럼 실제 국민소득이 잠재 국민소득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자, 그럼 정리했죠. 만약에 그 나라 국민들이 잠을 안 자. 명절도 안 쇠. 예,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일만 해. 그럼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는 어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즉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일 그만하고 좀 쉬어라. 예, 여가도 즐기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해라. 그렇게 말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크기보다 너무 공부를 또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 경기를 좀 부추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재 국민소득은 그 나라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국민소득인데 그때의 국민소득이란 모든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됐을 때의 국민소득이야. 이러한 잠재적인 국민소득은 실제 국민소득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뭘까?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뭘까? 이게 좀 더 흔한 현상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 이 잠재 GDP와 잠재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의 차이를 우리가 GDP 갭 또는 국민소득 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더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앞으로? 이 둘을 일치시켜서 이 부호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네, 그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YF 이퀄
Y 스타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이해가죠? 저 얘기를 앞으로 계속 좀 해볼게요.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를 쭉 넘기셔가지고 다른 건 다 봤고요. 그렇지, 2장으로 바로 가야겠네. 2장에 보시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인데, 자, 정리를 해볼게.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뭐 했냐 하면 국민경제의 순환에 관해서 봤어요. 그 다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주입과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누출을 봤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GNP와 GDP, 기타 등등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뭘 볼 건가 하면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미시경제 공부할 때요, 학파, 학설 이런 거 별로 없었지. 그치,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시경제학에는 아직도 학파 간 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고 학설 간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울 때 그냥 내용을 턱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학파의 시각들을 정리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학파는 어떻게 보고 이 학파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학파 간 시각으로 비교해가지고 분석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단 말이야. 바로 그 첫 번째 학파 간 대립이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 얘기가 나와. 먼저 우리가 민시경제학에서 시장이론 배울 때 가장 좋은 시장이 뭐였어요? 완전 경쟁이었지. 완전 경쟁이 가장 좋은 시장, 가장 나쁜 시장은 독점 시장. 완전 경쟁과 독점이 이 스펙트럼 상으로 쫙 펼쳐져 있을 때 이 완전 경쟁은 가장 좋은 쪽, 이쪽이 독점이 가장 나쁜 쪽,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독점적 경쟁과 과점, 그런 게 있었지. 거시경제학의 다양한 학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극단적인 양 끝에 있는 학파가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과 이쪽을 잘 비교해 놓으면 나중에 얘네들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쉽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2장을 배울 때 고전학파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케인즈학파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냐,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건데, 국민소득의 결정 방법.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애초에 말이야, 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애고 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애인지를 먼저 본 다음에 요 내용을 보면 훨씬 쉬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가장 양극단에 있는 두 학파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지금부터. 고전학파하고요, 케인즈학파인데, 첫째, 고전학파의 대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죠. 이 양반은 언제적 사람이야?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게 1776년이니까 이 사람은 18세기 때 사람이에요. 케인즈학파의 대부는 당연히 존 메이너드 케인즈죠.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야? 이 사람은 대공황을 배경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입지를 굳힌 사람이잖아. 대공황이 언제 발생했어요? 1929년에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한 1930년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 편하게. 그럼 봐,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한 200년 가까운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예. 고전학파가 경제학의 그러니까 경제학을 태동시킨 그런 학파라면, 케인즈학파는 이 고전학파의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사람들인데,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장에 관한 신뢰 문제예요. 먼저 고전학파는 시장을 신뢰했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가장 잘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고전학파예요.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시장을 불신했어요. 그럼 보세요. 시장을 신뢰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결과가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었지. 자, 칠판 오른쪽에 보면 아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목표로 해야 되는 상태는 뭐야? 잠재 국민소득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그랬지.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그렇다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고전학파는 시장을 믿었어. 즉 시장에다가 맡겨놓은 말이야.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고전학파에 따르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실제로 우리가 달성한 국민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제나 같다라고 정했어요. 즉 시장에 맡겨만 놓은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국민소득을 항상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 나쁜 요소가 없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실업 같은 것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전학파에 따르면. 따라서 고전학파는 모든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시각의 배경에는 말이에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가격 체계가 완전 신축적이다. 완전 신축성. 이러한 특징들을 가정했지.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시장을 불신해.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실제로 우리가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꿈이야, 꿈. 이건 함부로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는 애들이 아니니까. 따라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언제나 실업 또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의 가격 체계가 굉장히 경직적이다. 이런 생각을 케인즈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가격 체계가 완전 신축적이라는 말과 가격 체계가 경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의 혈액이 잘 돌아야 되겠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 손끝 이렇게 몸의 먼 부분까지 심장에서부터 혈액이 잘 공급돼야 돼. 필요할 때 혈액이 쫙쫙 잘 공급되고 그치.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할 때는 혈액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지. 운동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적절히 공급되면 될 거야. 나는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시장에서 이 가격 체계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경제의 혈액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즉 가격 체계가 완전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경제가 돌아가는 필요한 크기마다 또 필요한 장소마다 가격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경제의 변화 상태를 가격이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미시경제학 때 이런 얘기 배웠죠. 여기가 사과 시장이야. 사과 거래량을 Q. 여기가 사과 가격이야. 이때 사과의 공급과 사과의 수요가 만나는 이곳에서 시장에서 바람직한 사과 가격 결정되고 여기서 바람직한 사과 거래량 결정되는데 갑자기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시장 가격이 P-로 상승해 버렸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첫째 소비자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옛날보다 적게 소비하고 싶어 요만큼. 하지만 생산자는 기분 좋죠. 요만큼 공급하고 싶죠. 따라서 시장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단 말이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균형이 깨졌다 그 얘기야. 즉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얘기인데 이때 고전학파처럼 가격이 완전 신축적이라면 이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원래 수준으로 떨어져 주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만큼에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물건들이 금방 다 소비가 되어서 원하는 수준으로 즉 최초의 균형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야. 따라서 고전학파처럼 완전 신축적인 가격 체계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발생하는 초과 공급이나 또는 초과 수요를 언제든지 가격에 민감한 변화로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경직적인 얘기는 한번 이런 가격 또는 이런 가격이 성립되어서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시장에 발생했어. 그래서 경제의 빨간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이게 사라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케인즈가 주장하는 가격체계 경직성이야. 그러니까 케인즈는 시장의 가격이 제 기능을 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봤어. 걔는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못 믿어요. 왜 그래?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얘는 맡겨놓으면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 왜 이렇게 케인즈는 시장을 싫어하고 왜 이렇게 고전학파는 시장을 좋아했을까? 그건 말이야. 고전학파는 18세기 때를 배경으로 등장했단 말이야. 여러분 18세기가 그 서구 유럽에서 어떤 시기였습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수많은 기술과 문명이 부흥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팽창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식민지가 다양하게 확보가 되고, 그치? 물건의 원료 공급과 물건의 소비처가 매일매일 새로 발견되는 그런 아주 꿈같은 시대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는 말이야 모든 문물이 흥청망청 되는 시기였어요. 아주 멋있는 말로 지극한 경제 호황기였어요. 경제 호황기. 반면에 케인즈 학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930년대 또는 1920년대 말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른바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였지, 그치? 대공황은 뭡니까? 바로 극심한 경제 불황기였지. 경제 불황기. 경기 불황기였어요. 불황기는 뭐야? 대공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루아침에 런던과 뉴욕의 주식시장이 다 폭락해버리고 뉴욕에 있는 은행의 절반 이상이 도산하고 뉴욕시만의 60% 이상이 실업자가 되고 불황이야. 불황은 어떤 시기입니까?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불황이야. 그치? 그럼 잘 봐. 불황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 호주머니에 소득이 너무 없는 상태. 이게 불황이야.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능력이 없지. 지금 가게에 가면 물건이 있어 없어? 물건은 있지. 가게에 가면 물건이 있어. 근데 그 물건을 살 돈이 내가 없는 거야. 왜? 경제 불황기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 그러니까 그 물건 만든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지. 회사가 도산해요. 회사가 도산하니까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또 실업자가 돼.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호주머니에 돈은 더 적어져. 물건은 더 안 팔려. 공장은 또 도산해. 이게 연속적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상. 그게 바로 불황이지. 회사가 도산하니까 회사 믿고 돈 빌렸던 은행은 또 도산하고, 은행이 도산하니까 은행에 돈 맡겨놨던 개인 소비자들은 또 파산하고, 이게 반복되는 상태가 불황이야. 그러니까 경제 불황은 말이야 경제 내에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모자라고 뭐가 넘치는 상태? 그렇지.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불황이야. 그지? 반면에 경제 호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호황은 뭐야? 국민소득이 막 증가하는 상태야.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지. 여기도 돈, 여기도 보니까 또 돈, 장롱 속에도 보니까 돈, 빨리 하려고 옷 내놨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여기도 돈이 너무 많아. 그치?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핸드폰도 있고 지금 차도 있지만 어때? 더 좋은 핸드폰, 더 좋은 차, 그 다음에 더 얇은 핸드폰, 더 큰 차. 내가 자꾸 원해. 나는 지금 살 능력은 충분해. 근데 시장에 가가지고 자꾸 더 좋은 물건을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그런 상태가 호황입니다. 따라서 경제 호황기에는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부족하나? 그건 아니야. 수요는 충분해요. 다만 그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태. 이게 호황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미시간교에서 배운 건 이거야. 사과 시장이 있는데 이 사과 시장에서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사과의 공급과 사과의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 사과 가격이 결정되고, 이때 사과의 거래량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이게 배운 게 미시지. 미시는 이 그림 다죠, 그죠? 거시에서는 뭘 배우냐 봅시다. 첫째, 여기에 있는 공급은 사과의 공급이지. 근데 나라 안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사과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 우리 아까 GDP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의 합, 이렇게 배웠지, 그지? 사과 말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공급을 다 때려 합치면 그건 뭐가 되겠어? 사과의 공급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모든 물건의 총 공급의 크기가 되겠지. 우리는 사과 시장, 배 시장, 자동차 시장, 옷 시장의 모든 이 공급들을 다 때려 합쳐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의 나라 전체의, 국가 전체의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 이걸 우리가 aggregate supply curve, 즉 총 공급 곡선이라고 불러요.
AS, 즉 Aggregate Supply Curve는 말이야,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물건의 공급의 합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수요 곡선은 사과라는 물건 하나에 대한 수요 곡선이지. 근데 국민들이 소비하려고 하는 물건이 사과 말고도 많이 있잖아. 사과뿐 아니라 배, 감, 자동차, 옷, 뭐 음료수, 쌀, 빵,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 대한 소비 욕구를 다 합치면 그게 나라 전체의 소비 곡선, 즉 수요 곡선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Aggregate Demand Curve, 총 수요 곡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나라 그 전체의 공급, 얘는 나라 전체의 수요. 그럼 봐. 나라 전체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되겠어? 그 나라 전체의 물건의 총 거래량이 결정되겠지.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에요. 이때 뭐가 결정되겠어? 나라 안의 모든 물건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결정되겠지.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물가가 되는 거예요. 물가. 예. 요거 배우는 게 것이란 말이야. 것이. 근데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그림을 배울 거야.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실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첫째, 그 나라의 수요 곡선을 가만히 놔두고 나라 전체의 총 공급이 증가하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야. 그 다음 나라 전체의 총 공급은 그 정도에 있더라도 총 수요가 증가하면 역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 안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자, 고정학파에게 물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증가시켜줘야 될까? 고전학파는 뭘 가정해요? 경제 호황기를 가정해요. 경제 호황기에는 뭐는 남고 뭐는 부족해? 수요는 남고 공급이 부족해요. 따라서 고전학파 입장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려면 뭘 증가시켜야 돼? 부족한 공급을 증가시켜야 돼. 공급만 증가시키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치? 따라서 고전학파 입장에서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급이야. 바로 공급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케인즈학파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소득을 짓는 것은 뭐냐? 또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증가시켜줘야 되느냐? 그렇지.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예,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야. 공급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아직 넘쳐 흘러. 공급은. 이해가시죠? 따라서 고전학파에 따르면 수요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드는데 이와 같이 공급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고전학파의 생각을 이걸 멋있는 말로 세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이의 법칙. 그 다음 공급이 아니고 수요가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라고 봤던 이러한 케인즈학파의 시각을 우리가 유효수요의 원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기는 세이는 학자 이름이죠. 학자 이름 세이. 그렇다면 지금 칠판에 있는 이 그림은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림이야. 이 그림에 따르면 얘를 이동해도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가 있지. 근데 고전학파에 따르면 뭐만 이동해야 되는데 얘를 이동해야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한대.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얘를 이동시켜야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한대. 자, 왜 그런지 볼게. 먼저 고전학파요. 고전학파는 가로축에 국민소득, 세로축에 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고전학파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고전학파에 따르면 그 나라의 실제 달성한 국민소득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같고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모자라. 이때 공급을 증가시키면 곧바로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지. 이때 수요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국민소득은 변화가
없는 거야. 왜? 공급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 그건 바로 만약에 그 나라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이 정도 상태라는 말이야. 이 수준에서 그 나라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띄어야 돼요. 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상태에서 그 나라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 나라의 균형점은 이 점이 되고 이때 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 달성한 국민소득이 되는 거지. 이때 가격은 얼마만큼 변할 수 있어?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변할 수 있지. 가격은 완전 심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수요 곡선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실제 달성한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언제나 같아지는 거지. 실제 GDP는 잠재 GDP와 언제나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언제나 수직의 AS 곡선이 도출됩니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생각이야. 반면에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수준에서 AS 곡선은 이런 형태를 띈다고 주장해요. 즉 케인즈학파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AS 곡선이 수직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긍정해. 그런데 케인즈는 뭘 가정한다고? 극심한 경제 불황을 가정해. 그치? 즉 실제 국민소득이 굉장히 작아. 이렇게. 이때의 국민소득 수준은 얼마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Y 스타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즉 어때요?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실제 달성한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같을 수가 없어. 매우 거리가 멀어. 이때 봐. 요 그림을 놓고 고전학파라면 뭘 움직인다고? AS를 움직여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싶겠지? 증가시켜볼게.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어때요? 국민소득은 여기서 변화가 없지. 따라서 케인즈학파의 시각에서는 공급을 증가시켜가지고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해. 이때는 뭘 증가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케인즈의 생각이야. 만약에 이때 AD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면 어때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치? 이때 봐. 여러분, 요 구간에서는 물가의 변동폭이 어때? 굉장히 작지. 즉 가격 체계가 매우 경직적인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수평선 또는 우상향하는 형태의 AS 곡선을 늘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때 지금 현재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실제 국민소득이 Y스타가 되어 있어. 고전학파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 국민소득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더 증가시키고 싶어요. 뭘 증가시켜야 돼? 얘는 움직여봤자 의미가 없지.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요,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뭘 이동시킨다고? 총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지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답해볼게. A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얘기야. 나라 전체의 생산이 향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거 배웠는데. 여러분 미시할 때도 배웠잖아. 생산이 증가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어떤 방법이 있어? 첫째, 봐. 생산이 증가하려면 말이야. 그 물건의 원재료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두 번째, 똑같은 물건의 원재료를 집어넣더라도 만드는 기술이 더
좋아지면 될 거야, 그렇지? 즉 A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생산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이 진보되거나 두 번째 노동이나 자본의 고용이 증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술 진보하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다음 고전학파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이 이미 완전 고용되어 있는 걸 가정한다 그랬지. 노동이 완전 고용되어 있는데 더 많이 사람을 쓰고 싶어. 어때야 돼? 사람이 더 증가해야 되잖아. 인구가 증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이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A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고전학파는 언제나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반면에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AS 곡선은 놔두고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AD가 뭐야? 나라 전체의 총 소비 욕구지, 그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주면 되겠지.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 돼? 세금을 깎아주면 되지. 세금 깎아주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어때? 케인즈가 주장하는 국민소득의 증가 방법은 굉장히 단기적인 방법이야.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경제를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전학파는 장기적 관점, 케인즈학파는 단기적 관점.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배웠잖아. 뭔가 인생을 할 때 말이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 이게 생각이 짧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고 케인즈학파는 단기적으로 볼까? 고전학파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면 경제는 신뢰할 만한 것이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실업도 없어지고 아주 좋아. 그럼 케인즈한테 이제 비판한단 말이야, 고전학파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고, 단기적으로. 인생을 좀 길게 봐라, 길게.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바라봐라. 그렇게 비판하면 케인즈는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뭐야? In the long run, we all die. 장기엔 다 죽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신뢰할 만한 것이니까 눈앞의 현실에서 잠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경제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어때요?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다림 동안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시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 IMF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년 정도 있다가 갔나? 그치? 그 3년 동안, 즉 3년의 경제 불황기 동안에 일가족이 같이 이렇게 세상을 등진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치? 취직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등진 그런 실업자 또는 인생을 비관한 그런 수험생 얼마나 많아.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야. 케인즈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시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경제가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어때? 이러한 결과가 오기까지의 단기적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간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케인즈의 시각인 것이에요.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 관점. 그러니까 다 경제는 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 거야? 낙관적인 관점이지, 그치? 낙관주의적 관점. 한번 써볼까? 얘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관점이고 케인즈학파는 경제를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봐요. 여기처럼 시장을 신뢰할 수 있고 실업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 가격 체계는 완전 신축적이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습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필요도 없고 개입했을 때의 효과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시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실업이 만연해요. 가격 체계는 잘 움직이지 않아. 삐그덕됩니다. 경제 불황을 단기적으로도 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개입했을 때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보는 거지. 고정학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할 게 없잖아. 잠재 GDP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으니까.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잠재 GDP를 아직 달성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걸 누가 달성시켜줘야 되는 거야? 정부가 달성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두 학파의 시각을 쭉 비교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아까 명목과 실질의 차이를 잠깐 봤는데 임금에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임금이 월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그 100만 원의 임금으로 빵을 소비한다고 할 때 빵 한 개의 가격이 10,000원이면 몇 개를 소비해? 100개.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빵 한 개의 가격이 20,000원이 되면 그 사람은 빵을 50개밖에 소비 못해. 이때 그 사람의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는 월급 100만 원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즉 그 사람의 명목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명목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감소했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실질임금은 물가의 크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야?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는 거죠. 실질임금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 그치? 예. 그럼 봐.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자신의 임금을 명목 개념의 형태로 알아야 돼요? 실질 개념의 형태로 알아야 돼? 당연히 실질임금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단 말이야. 그치? 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실질임금으로 자신의 임금을 파악할 거야. 만약에 명목임금만으로 자신의 임금을 파악하는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야? 합리적이지 못한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치? 그 사람은 아무리 물가가 변하더라도 내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는 임금이 100만 원이니까 내 임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고정학파는 시장이 아주 잘 돌아가. 시장에 맡겨놓은 모든 게 다 완벽한 상태예요. 시장에 실업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격 체계가 완전 신축적이야. 굉장히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어.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을 신뢰할 수가 없어. 시장에 맡겨놓으면 뭔가 결과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고정학파와 케인즈학파 중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을, 논리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시각은 어느 쪽이야? 고전학파의 시각이 있지. 이쪽은 어때? 뭔가 좀 불합리한 면이 많은 시각이란 말이야. 지금은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에 존재하는 근로자나 생산자나 기업이나 소비자가 모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에 존재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언제나 최적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 이때 근로자가 말이야,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가 실질 임금을 언제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쪽이 고정학파. 그게 아니고 오로지 명목 임금에 의해서만 자신의 임금을 결정짓는 사람으로 가정하는 것이 케인즈학파의 시각이에요. 좀 써볼게요. 그래서 11번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있고, 여기도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있을 때, 첫째, 케인즈학파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은 뭐의 함수라고 보는 거야? 명목임금 W의 함수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고정학파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노동 공급이 뭐의 함수야? 이제 실질임금 P분의 W의 함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노동의 수요인데 말이야. 노동의 수요는 누가 하는 거야? 기업이 해요. 기업은 누가 경영합니까? 이른바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을 경영하잖아. 그치? 전문 경영인들은 어때? 경영 자체에 굉장히 전문화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물가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그래서 고정학파나 케인즈학파나 모두 노동의 수요, 즉 기업의 의사결정은 모두 실질 임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봐. 명목임금으로 자신의 임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지. P분의 W라는 자신의 실질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만 임금으로 인식하는 거야? 요것만을 임금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렇다면 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그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요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전체가 일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어때? 착각에 빠져있지. 자신의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는 임금만 일정하면 물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자신의 임금 변화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거야. 환상에 빠져있는 거지. 그치? 어떤 환상? 이 W라고 하는 명목임금, 즉 W라는 화폐의 크기가 주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 학파처럼 명목임금만으로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화폐 환상에 빠져있다. 그렇게 불러요.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란 말은 실질적인 임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목임금만의 크기로 자신의 임금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상태, 우리가 화폐 환상 그렇게 부르는데, 화폐 환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케인즈 학파가 떠올라야 되겠지.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말이야, 이렇게 고전학파하고 케인즈 학파의 특징들을 쭉 비교해봤어요. 이건 말고도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 일단 요 정도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두 학파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리한 말이야. 굉장히 좋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쪽과 이쪽의 비교가 나오면 여기다가 더 붙이면 되겠지. 좀 더 붙여야 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이유는 뭐야? 2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자, 물어볼게요.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을 신뢰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언제나 AS의 수직선, 수직의 AS 곡선이 존재하니까 이때 수요 측면은 아무리 변해도 국민소득을 결정하지 못하고 AS 곡선이 어디에서 수직이냐,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때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놔두면 그 값이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게 고전학파의 이론. 그 다음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 조금 더 복잡하죠.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작은 경제 불황기의 경우에는 AS 곡선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 또는 약간의 우상향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우하향하는 AD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고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의 경직적인 형태를 띈다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는 거지. 둘 중에 누가 이론이 더 심플해? 고전학파가 굉장히 심플하죠. 고전학파는 별로 이론이랄 게 없어요. 하지만 케인즈 학파야말로 굉장히 이론이 복잡하단 말이야. 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얘를 이렇게까지 이동시켜서 국민소득을 완전고용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등장할 거야. 자, 책을 좀 보고 정리해 볼게요. 2장 거시경제 이론의 양대 조류. 자, 1. 고전학파 계통.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충분한 자체 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죠. 즉, 나왔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항상 완전 고용 균형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면 오히려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시장 가격 체계의 완전 신축성,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후생경제학의 제1최적 정리.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기억나? 후생경제의 제1정리가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면 언제나 파레토 최적이다. 단 시장 실패가 없다면 그게 바로 후생경제의 제1정리. 그게 바로 고전학파의 시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3번 이와 같은 고전학파의 사상은 통화주의하고 새고전학파로 계승되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케인즈학파 계통. 1번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자체 규정 능력 또 그 한계가 노출됐지. 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비판이 되었다. 당연하고. 2번 케인즈는 물가, 임금 등의 가격 변수가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어떻다고? 경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은 어때요? 불안정해. 정부는 시장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요. 그래서 뭘 추구하는 거야? 그 불안한 시장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케인즈의 사상은 뒤로 연결돼서 케인즈 학파로 구성되고 나중에 새 케인즈 학파로 계승된다. 당연한 거야. 자, 20페이지 보시면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이론 해가지고 1번 기본 가정 나오죠. 밑줄. 첫째, 세이의 법칙. 세이의 법칙이 뭐야? 정확하게 세이의 법칙을 정의하면 수요는 스스로 공급을 다시 세이의 법칙의 정확한 정의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즉 경제 호황기에 수요는 이미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공급만 있으면 수요는 저절로 확보가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한 거죠. 공급 능력 확대가 경제의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2번 모든 가격 변수는 완전 신축적이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완전 신축적이라는 가정을 두면 경제 내에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존재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야. 그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없어지는 거야. 그게 완전 신축적이야. 그냥 신축도 아니고 완전 신축. 세 번째,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 모두 실질 임금의 함수이다. 옆에 P분의 W라고 써두시고요. 네 번째,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것이 고전학파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밑에 보시면 2번 총생산 함수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있죠? 한 장 더 넘기세요. 22페이지에 노동시장의 균형이 있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시면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해가지고 그림 4개가 합쳐져 있는데 그 그림이 누구의 시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고전학파의 시각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설명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설명하면 오히려 칠판에 잘 정리된 두 학파의 비교가 깨져.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쪽 시각과 이쪽 시각만을 정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23페이지에 있는 그림은요.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언제 설명할 건가 하면 뒤를 좀 넘겨보세요. 어딘가 하면 299페이지를 보세요. 299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23페이지에서 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지, 그지? 제가 299페이지를 나중에 공부할 때 23페이지 걸 땡겨가지고 그때 같이 할게. 예,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칠판에서는 이 두 가지 시각만 잘 정리하시고 다만 여러분들 오늘 복습할 때 말이야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돼.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따라오시면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4개 중에서 최종적인 결론 그림은 몇 번째 그림이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수직의 AS 곡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예.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23페이지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넘길게요. 26페이지 고전학파 모형의 특징 및 평가. 여기가 중요해.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지 숲에 들어가서 막 나무 만지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치? 틀을. 자, 5번 26페이지의 목차 5번 고전학파 모형의 특징 및 평가. 1번 공급축 요인에 의해서만 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맞지? 이건 뭐라고 불러요? 세이의 법칙. 세이는 학자 이름이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공급 능력의 확충이 필요해. 아까 얘기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 진보 같은 것이 필요했지. 근데 기술 진보는 얼마나 걸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서 고전학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본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여기 좀 봐봐. 우리가 소득을 벌었어. 그럼 벌어들이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를 쓴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돈 벌었어. 그럼 뭐 합니까 그걸로? 컨숨션, 소비하겠죠, 소비. 근데 번 것 중에 소비하고 남으면 뭐해? 저축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하면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해지겠지. 그럼 어때? 기업이 이 돈을 빌려가가지고 뭘 해? 투자를 하기가 쉽겠지. 그치?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나중에 이게 어때? 또 다른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겠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잘 봐. 벌어들인 것은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가 있어요. 소비를 하면 물건이 잘 팔리겠지. 즉 얘를 하면 어디가 움직이는 거야? AD 곡선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 다음에 저축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물건의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따라서 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 A, S 측면에 영향을 미쳐요. 자, 가서 보세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야. 고정학파는 소비와 저축 중에서 뭘 더 장려해? 고정학파는? 고정학파는 뭐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A, S가 국민소득을 결정해. 따라서 얘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상의 목표야. 그러니까 고정학파의 경우에는 벌면 뭘 많이 하라고 자꾸 강조하겠어? 저축을 많이 해라. 예, 그래야지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생산이 증가한다. 반면에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뭘 강조해? 소비를 강조하는 거야. 소비. 좀 써라 써. 그래야지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더 큰 국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절약은 미덕이다. 저축은 미덕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야? 고전학파. 소비야말로 미덕이다. 예, 자꾸 써야 된다. 소비를 촉진해야지 경제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케인즈 학파의 시각. 예,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세일 없이 가정하니까 수요 부족은 발생하지 않죠. 왜? 공급만 있으면 수요는 언제든지 쫓아오니까. 네 번째, 항상 완전 고용을 가정한다. 근데 현실에 실업 있잖아, 그지? 예,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 밑에 케인즈 이론의 등장 배경,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쉬었다가 케인즈 모형 볼게요.